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입장에 대해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일관성 있게 해온 것마다 사드 배치 원칙을 지킨 거다. 또 과거의 후보 시절 토론에서도 만약에 북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특별하게 바뀐 게 없다.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해외에서 반응들은 그렇습니다. 환95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정말 막말할 정도의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이 국면에 그 무기 팔겠다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 수조 단위의 지금 무기 판매를 미국 측에서 허용했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판매를 은근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김정은 오늘 지금 중요한 날인데 혹시 뭐가 터질지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지나갈 듯해 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은 보수정당의 일원인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오히려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왔던 통일부 장관 역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선택 이해할 수 없다. 이름도 문재인이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요. 지금 사드 배치 관련해서 반대해왔던 민주당의 특위 관련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쪽 분야 전문가죠. 국방 전문가인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트럼프의 푸들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저런 좀 고민스럽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고요.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지난한 과제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立即停止部署，停止有关部署进程，撤销相关的设备。 진보 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승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이 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보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성능 무기 이 체계가 한두 개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좌우가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이 정부의 비극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정부는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가 섞이면서 찬반 여론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화성 14를 발표했을 때 과연 그동안의 사드 배치를 상당히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임시 배치를 결정했죠. 그랬을 때 그동안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던 김재동 씨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라고 제가 당시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7월 말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재동 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어제 보니까 성주의 지역 주민들, 소성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뒤바뀌고 있으면서 서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최근 상황. 정재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시민들의 저런 주장, 뭐 김재동 씨가 저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 뭐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김재동 씨가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느냐. 예. 물론 기대하는 바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갖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유연하게 정리가 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북한 문제가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사이에 사실상 우리의 주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예. 조건 자체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이고 물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지층의 이반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지만 주장에는 정당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서 예.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도 인정해야 하는 대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가능할 수 있지만 또 대통령, 국가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구분해서 얘기해 줬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입장문 발표에서요,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양해를 구하는 글에서 엄중한 남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는데, 김관욱 부장,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그동안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고 이제 주장을 해야겠죠, 청와대에서. 예. 왜냐하면 어떻든 이번에 이 사드 배치 요 문제는 이 전국에는 저는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아까 말씀한 정책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보여준 거다라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대선 때 말했을 때는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전면 찬성하지는 않고 좀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약간의 비판적 신중론 정도 해석하면 맞겠죠? 예.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가 국회 동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류의 말씀을 좀 하셨고 또 하나는 환경 영향 평가 등 이러한 지역 주민들을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요번에 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본래 지지층들이 일부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선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어느 대통령보다 잘 지켜왔는데 네. 이거를 처음으로 좀 뭔가 대선 공약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 그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첫 해에 이라크 파병을 하는 게 사실은 진보 정권에 절로 이렇게 어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 하나 떠오르는 게 또 하나는 김영삼 정부가 2분기, 3분기 지지율이 83%로 최고조에 오르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쌀 시장을 첫 해 얘기하는 거죠. 첫 해, 2분기, 3분기. 첫 해. 예. 2분기, 3분기는 83%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게 갔어요. 그때 6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논란이었었나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되면서 93년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93년에 정확히 잘 아시네요. 93년 아마 12월쯤 될 겁니다. 4분기 들어서서 쌀 수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건데 그때 대선 과정에서는 나는 쌀 수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폭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러한 대선 공약의 변화, 바로 이런 일부 지지층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지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정구 실장, 이게 네네. 이후에 지지율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만약에 지지율을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보의 상황, 지금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지율에 이반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바로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독한 결단이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고독한 결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율에 이반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저께 그런 입장문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미리 이렇게 흘리거든요. 아, 내가 몇 시 정도에는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될 거다. 그런데 어저께는 그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전원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없이 7시 45분에 갑작스럽게 입장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실은 고심을 한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지지율 추이, 글쎄요,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떨어지겠죠. 보수 측에서는 진즉에 그랬어야지 왜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비난을 하고 왜 지난 정부를 비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또 진보 측에서는 아니 사드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을 또 의식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 대통령 앞으로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당분간은 돌아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정기환 대표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입장 같다. 대통령 국정 총책임자 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자문을 해왔던 정세현 전 장관의 비판적인 입장, 또 국회의원 중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물론 진보적인 입장이지만은 김종도 의원의 아주 비판적인 단어까지 써갔던 이런 입장. 차지원 교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했던 트럼프 푸들론 이야기는 뭐 옛날 그 이라크 침공 때 그 당시 뭡니까 영국의 총리였던 블레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토니 블레어가 그 미국의 침공에 그 동의했을 때 부시 푸들이다. 네. 뭐 그 어법을 아마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마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세현 전 통일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캠프에 사실 어떻게 대북 정책을 상당히 조율했던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정책 브레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저런 식으로 뭐 아베 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에 보여준 지금 대북 행보에 대해서 아마 지지층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안보 전문가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그 구성 자체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인적 구성 문제를 좀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다자통상의 전문가가 이런 엄중한 이제 북핵위기 상황에서 과연 안보실장을 맡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비판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주의변의 참모를 구성하는 것도 물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반도의 평화 구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대북 전략가 이런 분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한반도 평화 구도에 대한 자신의 거대한 좀 그랜드 비전을 과연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던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드를 지금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임시 배치를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또 좀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다가 또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지층 내에서 지금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취임 초기에 남북 관계의 조금 좀 물꼬를 확 돌려야 되겠다는 이 좀 나름대로의 조급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을 하면 자신이 구상하는 대로 내외의 상황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답해 줄 것이라는 약간의 낙관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스텝이 꼬이면서 약간 지금 그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일반 법률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군사 관련의 자문 변호사 한 적도 있었죠. 네,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전의 일관성 논란하고 상관없이 현재의 지금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요즘 사건을 보면서 처음 생각나는 장면이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에 있었는데 장관이 김장수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중국에서 그 주중 대사를 초치했는데 김장수 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을 하셨지만
지난 정권에서 그 국가안보실장을 갖다 하셨고 쉽게 말하면 박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지금 사실은 주중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중대사가 박의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주중대사가 제대로 하고 있겠느냐. 이 양반을 그 김장수 대사를 중국에서 그 대사로 인정을 갖다가 하면서 그 지금 그 일을 갖다 하겠느냐.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마음에 걸리고요. 초반에 그 특사는 일찍 보냈지만 이후에 지금 대사 교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북핵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주요 국가의 대사들도 아직 제대로 그 배치가 못 된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환구 15호가 김치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 환구 15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갈지 몰라도 사드는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뭐하고 비교를 갖다가 했냐면 북핵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과 사드를 같은 평면에 놓을 수 있는지 아무리 중국이지만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그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영어로 하면 컨셉추얼 어프로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듯 말듯한 아주 모호한 트럼프적인 그 단어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비즈니스 단어입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영어 법률 사전 찾아봤지만 컨셉추얼 어프로블이라는 말은 찾질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큰 틀에서 지금 무기 판매 매입 관련 얘기죠, 지금. 맞습니다. 예. 큰 틀에서 잠정적으로 승인을 갖다 하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팔 수도 있지만 안 팔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을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푸들과 같은 그 갖고 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 거지. 그 무기를 사는 건 우리인데 무슨 그 판매에 있어서 개념적이란 말을 갖다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예. 지금 현 정부가 미측으로부터는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또 보복까지 당할 우려가 예.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저는 저 박근혜 전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예.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북핵과 사드와 이런 아주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문성과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가지 않나 그 생각을 예. 사드 관련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관련 무역 보복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 미국의 무기 판매 시장으로서까지 감당까지 해야 된다면 이중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한마디만 예, 그러시죠. 근데 용어 때문에 지금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문정부가 무슨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라든가 예. 이런 푸들 또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런 표현을 또 이 사람들 한 표현을 이렇게 인용하게 예, 되는 그럴 경우가 수 있죠. 있는데 예. 아무리 저는 이게 사드 배치가 저는 국가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예.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들은 예. 이 잘못됐다고 보고 또 우리도 이 표현을 굉장히 자제해서 써야 된다고 예, 그런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짧게 내가 이정근 시장한테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환구 15 등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뭐 변화는 없겠죠. 예.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는데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사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찬성하지 아니했던 대중국 전문가들도 입을 맞춰서 하는 말이 지금 다시 사드를 되돌리면 이거는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 중화주의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은 거의 복속 국가라고 바라보는 그 기류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예. 만약에
지금 우리 주권으로서, 우리 주권 국가로서 사드 배치를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 우리도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빤히 아는 중국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하고 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건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그런 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우리 남한 간의 어떤 앞으로의 그 문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 어떻게 뭐 근데 지금 우리 사회자가요. 예. 그 얘기를 막 번지시는데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입장 번복한 것에 대해서 그걸 다 어떻게 볼 보시면 거냐.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중국 트럼프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할까요, 저? 아니 뭐 그중에 택해서 하세요. 중요한 거. 일단은 국내적 차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 곤란한 처지는 이해하겠는데 결론은 상당히 좀 무능했다. 차재원 교수 얘기대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제 지지율 득표가 40%였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은 75%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75%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를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사드를 찬성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버텼다. 그럼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렇죠.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차악을 택한 건데 사드를 아마 택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버텼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앞으로 초래됐을 거예요. 그걸 예, 예. 알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사드를 택한 거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이 그 와중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수들도 사실은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426일 만에 이제 채택했으니까 예. 그렇게 흔쾌하게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예측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도 우럭도 다 놓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지율 때문에 뭐 위에서도 택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그럼 차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어떠세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선택에 대해서요.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예. 그동안 우왕좌왕 했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또 언젠간 돌아설 것 같다. 아하, 다시요? 예. 네. 정계한 의원 뭐 저렇게 추가하신다고. 예.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첫 출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 거기에서 사드의 적절성 논란이 국내에서 일었고 찬반 양론이 갈렸고 중국이 크게 반발했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동맹국이면서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이걸 설치해 달라고 했던 이제 이 문제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돌고래와 같은 지혜가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 출발은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우왕좌왕하면서 출발했고 그 사이에서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 제공을 못했고 예.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가 2중 3중으로 더 터지고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결국 지지자들을 배신 또는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예. 결국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일단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최종 이제 마지막 6기를 가지고 한 세트를 완성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정하게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결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후에 좀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국회의 절차를 한번 거치겠다라는 것을 꺼냈단 말이죠. 그게 비준의 양식이 꼭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여러 가지 외국의 이해관계 충돌도 완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의 수렴 절차도 거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뭐 다른 상황의 변화였는지 아니면은 급속하게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6차 핵실험까지 와버린 통해 정말 대통령 말씀대로 더 이상 다른 상황을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는 국회 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로 현 단계까지 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호프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가 섞이면서 찬반 여론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화성 14를 발표했을 때 과연 그동안의 사드 배치를 상당히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임시 배치를 결정했죠. 그랬을 때 그동안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던 김재동 씨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라고 제가 당시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7월 말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재동 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어제 보니까 성주의 지역 주민들, 소성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뒤바뀌고 있으면서 서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최근 상황, 정재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시민들의 저런 주장, 뭐 김재동 씨가 저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 뭐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김재동 씨가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느냐. 네. 물론 기대하는 바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갖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유연하게 정리가 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북한 문제가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사이에 사실상 우리의 주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네. 조건 자체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이고 물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지층의 이반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지만 주장에는 정당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서 네.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도 인정해야 하는 대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가능할 수 있지만 또 대통령, 국가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그러는 게 또 하나는 김영삼 정부가 2분기, 3분기 지지율이 83%로 최고조에 오르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쌀 시장을 첫 해 얘기하는 거죠. 첫 해 2분기, 3분기. 첫 해. 예. 2분기, 3분기는 83%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게 갔어요. 그때 6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논란이었었나요? 예.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되면서 93년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93년에 정확히 잘 아시네요. 93년 아마 12월쯤 될 겁니다. 4분기 들어서서 쌀 수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건데 그때 대선 과정에서는 나는 쌀 수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폭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러한 대선 공약의 변화, 바로 이런 일부 지지층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지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정구 실장, 이게 이후에 지지율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만약에 지지율을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보의 상황, 지금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지율에 이반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바로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독한 결단이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고독한 결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율에 이반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저께 그런 입장문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미리 이렇게 흘리거든요. 내가 몇 시 정도에는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될 거다. 그런데 어저께는 그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전원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없이 7시 45분에 갑작스럽게 입장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실은 고심을 한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지 않는 가운데 있고요.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지난한 과제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立即停止部署，停止有关部署进程，撤销相关的设备。 진보 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승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이 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보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성능 무기 이 체계가 한두 개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좌우가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이 정부의 비극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정부는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점을 좀 구분해서 얘기했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입장문 발표에서요,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양해를 구하는 글에서 엄중한 남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는데, 김관욱 부장,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그동안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고 이제 주장을 해야겠죠, 청와대에서. 예. 왜냐하면 어떻든 이번에 이 사드 배치 요 문제는 이 전국에는 저는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아까 말씀한 정책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보여준 거다라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대선 때 말했을 때는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전면 찬성하지는 않고 좀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약간의 비판적 신중론 정도 해석하면 맞겠죠? 예.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가 국회 동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류의 말씀을 좀 하셨고, 또 하나는 환경 영향 평가 등 이러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번에 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본래 지지층들이 일부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선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어느 대통령보다 잘 지켜왔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좀 뭔가 대선 공약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첫 해에 이라크 파병을 하는 게 사실은 진보 정권에 절로 이렇게 어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개해왔던 입장에 대해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일관성 있게 해온 것마다 사드 배치 원칙을 지킨 거다. 또 과거의 후보 시절 토론에서도 만약에 북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특별하게 바뀐 게 없다.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해외에서 반응들은 그렇습니다. 환95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정말 막말할 정도의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이 국면에 그 무기 팔겠다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 수조 단위의 지금 무기 판매를 미국 측에서 허용했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판매를 은근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김정은 오늘 지금 중요한 날인데 혹시 뭐가 터질지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지나갈 듯해 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은 보수정당의 일원인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오히려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왔던 통일부 장관 역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선택 이해할 수 없다. 이름도 문재인이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요. 지금 사드 배치 관련해서 반대해왔던 민주당의 특위 관련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쪽 분야 전문가죠. 국방 전문가인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트럼프의 푸들로 전달하고 있다를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저런 좀 고민스럽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여전히 좀 풀리